예, 3월 강의 시작입니다. 사회정치 사상이라고 이제 큰 타이틀이고, 그 밖에 이제 통일 교육론, 그 마지막에 이제 응용윤리까지 해서, 8주, 그러니까 4주간 이제 8타임으로 진행이 되는데, 강의 시간은 늘 뭐 24강좌인가요? 그렇게 맞춰놓고 있는데, 항상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 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내용을 다 우리가 같이 한 달 안에 볼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5월, 6월, 7, 8월로 가겠다는 게 이제 우리 목표니까 뭐 이 한 달에 한 강좌로서도 뭐 완성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연계성을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1, 2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의 경우는 뭐 어떠한 스타일이 전개되는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따라오시겠지만 처음 이제 들어오시는 단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교과서를 1, 2, 3월 달 강의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기반을 닦아가면서 교과서에서 미진한 부분들 또는 우리 임용말의 독특한 그 문법들을 추가적으로 하는 게 우리 이 기본 이론반의 패턴이라는 거. 그래서 벌써 1, 2월 지나 이제 3월. 그러니까 서양 윤리, 동양 윤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학부 시절이나 뭐 여러 가지 강의에서 이렇게 다루는 부분적으로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익숙한데 우리 이제 사회 정치 사상 통일 교육론의 경우는 뭐 윤리교육과 출신인 분들은 그래도 기회가 좀 많이 있지만 이제 타전공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조금 낯선 부분일 거란 말이죠. 근데 낯선 만큼 또 어, 기본 서양이나 동양보다는 최근 우리의 이 일상과 우리의 삶과 아주 조금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옛날 얘기들, 옛날 그 사상가들의 역사들도 다루지만 그게 다 이제 오늘날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수월한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윤리 전공에서 다루기에는 항상 이 성격이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 윤리학보다는 이제 정치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느끼는 게 우리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 영역과는 좀 이제 항상 좀 결이 좀 덜 맞는 근데 또 접점은 항상 있잖아요. 뭐 홉스만 하더라도 밀만 하더라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우리 영역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정치 사상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먼저 최근에 어떠한 이제 기출들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억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공부의 입시의 기본은 기출을 얼마나 그러니까 문제의 패턴과 어떤 부분이 핵심적으로 다뤄져 왔는지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면 그냥 교양은 좀 쌓일지 모르겠지만 입시를 위한 나의 이 시선과 어, 이런 몸 상태, 이런 거, 정신 상태, 이거와 분리돼서 시간이 흘러가 버린단 말이야. 항상 기출이 나에게, 아, 이거 전에 어디 나왔었지. 전에 몇 년 전, 뭐 정확하게 2015년, 2016년. 이게 명확하게 나에게 이제 배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크다는 거죠. 뭐가 하나 들어왔을 때, 아, 기출하고 딱 연관돼서 이해되고 암기가 되면 훨씬 그게 각인이 된단 말이죠, 나한테. 그런 거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저거를 중요하다 그러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다 밑줄 치고 있는 거죠.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뭐 나중에는 뭐가 중요한지가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이라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항상 끄집어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5, 6월에 기출 강의가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이 1, 2, 3, 4월 안에 사실 제가
기출을 가지고 강의를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출을 5, 6월에 강의를 하다 보면 전에 다 얘기했던 거 이게 맞닥뜨려요. 이게 맞아져야 여러분들이 공부가 제대로 된 거예요. 기출하는데 이 기출은 또 딴 거 이런 느낌이 들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 사회정치 사상, 통일교육, 시민교육, 응용윤리까지 합쳐보면 이제 메타 응용윤리를 이제 합쳐서 보기는 좀 그러면서도 매년 요 한 문제 정도 사실 응용윤리 부분을 이제 현대 그 서양 윤리로 넣기도 하지만 어쨌든 또 결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응용윤리 하면 우리 환경윤리를 중심으로 한 뭐 생명윤리 요쪽을 얘기하고 이제 메타윤리 하면 뭐예요? 반윤리학에 뭐 반대하는 반윤리학, 탈윤리학 요런 쪽 계열의 얘기들이 이제 한두 문제씩 꼭 나와요, 요즘에 또. 그리고 이제 정치 사상, 사회 사상을 뭐 굳이 구분하면 정치 사상은 이제 대체로 국가론, 민주주의 이쪽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등장하죠. 공화주의.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크 역시나 사회계약론 나왔고요. 키케로의 이제 혼합정. 그러니까 이것도 다 공화정의 연장선 두 문제가 나온 셈이고 그 사회 사상은 이제 정의론을 이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뭐 우리의 영원한 숙제죠. 롤즈. 롤즈는 뭐 그냥 매년 나온다고 봐야죠. 1.5까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문제 반까지도. 그래서 질서정연한 사회, 시민 불복종. 뭐 당연히 나와야 할 것이 나오고요. 그럼 이제 어렵게 나오는 경우 이제 더 이상 좀 문제 내기가 좀 하다 하면은 그동안 안 들었던 거 허를 찔러서 나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나와야 할 것들. 다만 이제 사회정치 사상의 우리 이제 가장 큰 걸림돌과 문제점은 뭐냐면 교과서보다는 대체로 폭이 조금 더 넓고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제자들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어떤 정치 사상서, 뭐 개론서를 보고 내는 거일 수 있지만, 뭐 물론 뭐 공화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이 롤즈와 관련된 책을 보면 이제 문제를 보면 조금 쓰기가 까다롭게 물론 이제 그 정의론 원문을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한테는 자동적으로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이론적으로 좀 이해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좀 낭패를 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고 통일교육론의 경우는 이제 평화 이론 우리가 이제 평화 이론이 한 지금 교과서 사회사상 챕터에 하나로 이제 나오면서 사실 제가 작년에 칸트 연구 평화론은 이번에 새로이 좀 뭔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좀 제대로 봐야 된다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 강조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하신 분들은 저한테 막 고맙다 얘기도 하고 하는데 뭐 당연한 거 이거는 뭐 교과서가 개편되면 한 번쯤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으니까 조금 덜 나올 수도 있다 하면 그 주변부를 또 봐야 된다는 거죠. 같이 보면서 주변부를 봐야 돼요. 그리고 통일교육론의 경우는 그 책자 안에서 뭐 제대로 한 번만 잘 읽어보시고 핵심 포인트만 잘 짚어놓으시면 이 통일교육론은 어지간해서는 우리가 틀려서는 참 곤란한 부분이죠. 뭐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노력한 만큼은 또 이렇게 통일교육론은 그렇게 크게 배신하지 않는 여지껏 최근에는 시민교육론은 이제 하버마스 때문에 빼놓은 건데 하버마스는 이번에도 나올 거라는 게 뭐 거의 예상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위원 이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출제위원들이 기존의 출제 경향과 패턴을 좀 잘 지켜줬다는 거.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모르죠. 이런 좀 온건한 분들이 또 출제를 하게 되면 우리는 공부하기는 조금 더 이 뭐랄까요? 편안한 마음, 안정된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또 막상 시험이라는 건 나와 보면 와, 이게 항상 허를 찔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아, 뭐 했어야 되지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공부는 항상 얘기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본으로 항상 꽉 쥐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들을 거기에 이렇게 담아놔야 되잖아요. 살짝살짝. 어, 그리고 더 고득점을 원하면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원문에 대한 감수성이죠. 원문을 받아들이는 능력, 원문 해독력, 이런 것들이 플러스 되면은 고득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뭐 19년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뭐 저기 홈페이지에 제 예전에 그 뭐죠? 합격 특 설명회, 예, 거기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회사상의 두 문제는 롤즈와 공화주의, 공화주의의 자유법 관련된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놓고 자유주의와 비교하는 이게 이제 무조건 한 문제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롤즈 한 문제, 통일교육론 한 문제, 나머지들 뭐 응용윤리 그리고 또 시민교육론은 드물게 나오죠. 민주주의 문제가 한번 쉬었으니까 또 민주주의. 근데 민주주의 문제도 굉장히 요즘 나올 게 좀 고갈돼 있어가지고 사회계약론이 민주주의를 대신한다 이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문제가 따로 나온다면 뭐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나올 법한 문제들이니까. 어쨌든 우리는 공화주의의 개념 그리고 롤즈의 그 긴 정의론 안에 있는 내용들의 핵심들 그게 이제 우리 3월 강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벌써 우리가 2014년까지 14, 15, 16, 17, 18, 19, 20, 21 벌써 이렇게 됐어요. 이게 하나의 이제 우리 8년 동안 했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 8년 기출만 제대로 맥을 잘 짚어와도 큰 줄기는 잡히고 나머지들 그동안 안 나왔던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나왔으니까 안 나와 이런 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사회 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그 얘기들 좀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국가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회 사상이라는 것 왜 우리 이제 윤리 도덕 윤리 안에 사회 사상이 들어왔느냐? 결국 윤리라는 것도 개인 윤리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결국 사회와의 관계, 특히 우리 이제 교육과정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 시민으로서의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 시민이라는 것은 개체로서 존재하기는 어렵잖아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사상, 정치 사상에 대한 논의를 같이 우리 영역 안에서 다뤄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라는 것, 사회 안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지금 많은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가장 관심이 많아야 될 시기가 아마 여러분들 젊은 세대, 젊지 않은 세대 분들도 계실까요? 젊은 세대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죠. 사회 문제. 모든 것이 사실 사회 문제잖아요. 내 문제라는 것은 사회 문제다. 그래서 이 사회 사상을 통해 어떤 사회적인 현상, 사회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유와 해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회 사상이 가진 매력 중에 이제 또 하나는 모든 사상가들이 얘기하는 이상사회, 결국 현실, 지금 있는 현실보다는 현실이 최고야. 뭐 이보다 나은 게 어딨어. 이런 사상가는 그 누구도 사실 없죠. 사실 모든 사상가는 보수적인 사상가든 뭐든 지금 있는 현실보다는 조금 나은 것. 근데 지금 있는 현실보다 더 나은 것이 이전에 없던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예전 게 더 좋아.
그런 의미에서의 뭐 복고주의자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있는 현실을 묵묵히 그대로 인내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사상가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제 사회사상은 실질적으로 아주 일부 우리 민본주의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산의 이제 우리 탕론 관련된 내용 빼고는 다 서양 근대 사회사상이에요. 대체로. 그래서 서양 근대 사상의 민주주의와 대변되는 민족주의. 사실 민족주의는 요즘에 가장 좀 지양되는 입장이죠. 우리 다문화나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의 특성이라고 봤을 때 민족주의가 가장 가진 위험성들, 배타성과 편협성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제 최근 교과서에서 이제 공동체주의를 이제 머금은 더 큰 범위로 보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문제도 상당히 한 번쯤 나올 거라고 늘 기대하는데 롤즈를 통해서 나온 그 자본주의 말고는 최근에 자본주의다운 자본주의 문제가 제대로 거의 없죠. 한 번쯤은 올해는 꼭 기대가 또 돼요. 사회사상의 어떤 특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바뀌어야 한다, 항상. 그게 뭐 개혁이 됐던, 뭐 개혁 중에서도 급진개혁이냐, 점진적 개혁이냐, 또는 뭐 쇄신이냐, 또 뭐 율곡의 표현대로 경장이냐, 음, 작은 변화에서 큰 변화, 급격한 변화, 뭐 점진적 변화 이런 것들을 다 변화라는 이름 아래에서 묶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하나의 동일한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이제 후대에 가면 사회사상가들 지금 이미 분석하는 것 자체가 다 다르지만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어떠한 전망을 할 것인가. 또 그리고 무언가를 분석해내는 이론적인 틀 그리고 사회의 어떤 규범적인 기준, 실천적인 지침들이 다 우리 사회사상이 가진 하나의 기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회사상은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라는 이제 측면에서 보면 사회사상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사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행동하는 것, 행위에 있어서 사회사상이 가지는 영향이 아주 절대적이라는 거죠. 사회사상을 아는 또는 사회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의 사고와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내는 사람의 사고방식 차이가 크죠. 우리가 보통 혁명이라든지 민중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 원래 사는 게 힘들어 이런 식으로 주입을 받고 그냥 평민은 평민 천민은 천민 이게 양반은 양반 귀족은 귀족 이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과 그렇지 않고 사람은 누구나 다 귀하고 평등하고 이러한 입장을 받은 사람과 그 사고방식이 어려서부터 다르죠. 그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과 생각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한 행동은 생각은 결국 우리에게 행동을 이끌어내잖아요. 물론 이제 용기라든지 어떤 의지 이런 게 약하면 행동으로 이끌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러한 생각과 생각이 모여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회사상이라는 것은 결국 단순히 내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지금 이 사회가 나의 입장에서 그냥 나한테 잘해줘 못해줘. 나한테 혜택을 줘 안 줘. 내가 이 나라에 살면서 행복해 안 해.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결국 어떤 국가가 어떤 사회가 돼야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사회사상이라.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를 때로는 지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암시하기도 하고 사회사상이 가진 역할이죠.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한 어쨌든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되지? 우리 왜 이렇게 됐죠? 우리 사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죠?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서로 찾아가는 사회사상가들이 단번에 답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서로 간의 논의와 논쟁, 치열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밝혀낸 이론들,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게 해준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라고 늘 뭐 여기 있는 사회사상가들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인 이해의 틀은 제공해서 그거를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사회를 바라보긴 하지만 나 나름대로의 또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과 입장이 생겨난단 말이죠. 근데 결국 사회사상가들의 그러한 역사들을 패턴들을 우리가 익히고서 바라보는 것하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설명하는 방식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거하고 또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현장에 가서 교사로서 학생들과 그러한 논의들을 얼마나 심도 있고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또 새로운 또 사회적 안목을,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력을 가진 또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는 거죠. 시민이죠. 뭐 시민들이 배출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역할이 항상 늘 크다 그랬잖아요. 지적인 학교 안의 지성으로서의 모습, 또 한편으로 또 사회 현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커질수록 또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학생들의 역량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사상의 이제 대표적인 또 하나의 특징, 뭐 이런 걸 보면 역사에 대한 해석을 역사의 특히 발전과 관련한 해석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만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이 최근 교과서에는 이게 좀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역사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공산사회가 도래하면서 완전히 마무리 짓는다. 더 이상의 인류 역사 발전의 마지막 단계는 공산사회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역사가 아니라죠. 또 후쿠야마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자체의 종언이라고 하면서 반대로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거치고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결국 자본주의만 남고 자본주의가 승리한다.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후쿠야마가 마르크스보다는 좀 더 낫잖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라는 것도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 모든 것이 자본주의지만 지금 이제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틀은 뭐예요? 능력과 경쟁에 따라. 하지만 지금 이제 사실 능력대로만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경쟁이 올바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도 해요. 그리고 경쟁은 또 경쟁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경쟁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거나 경쟁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잣대만으로는 얘기하기 어렵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데올로기, 이러한 뭐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이데올로기가 우리 역사의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끝이 나야 된다. 종언이다. 그런 것들의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다. 결국에는 복지국가, 모든 국가들이 뭐 자본주의라는 뭐 바탕을 깔고 있을지 몰라도 그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요소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와서 복지국가의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이제 최근의 국가와 사회의 분위기는 결국 정보와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회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제 다양한 평가와 전망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사회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사상의
기능에서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이 있죠. 부정적인 측면이죠. 사실 기능. 그래서 긍정적인 기능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의 이해와 분석에 사회사상이 가장 큰 도움을 준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향해야 될 이상사회, 그쵸.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방안을 제시하는 게 바로 사회사상이다.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추구한다는 게 바로 사회사상의 또 기능이죠. 부정적인 기능은 뭐냐? 사회사상 이제 어떤 하나의 이 입장, 이데올로기, 경직된 이분법으로 이거는 선한 것, 나머지는 악한 것,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편, 너네 편. 우리 편은 선, 너네 편은 악. 그러면서 뭐예요? 악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과격한 폭력적 수단으로 상대편을 말살시키고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폭력의 정당화. 그리고 이건 나의 개인적 소신이고 나의 사상이야, 사회 사상이야 하면서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 지나친 자유를 가장한 개인적 방종이 난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들이 이제 사회 사상의 부정적인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뭐 중간중간에 이제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이제 동서양의 이상사회 사회사상에서 이제 왜 그럼 이렇게 사회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얘기를 하느냐? 더 나은 사회, 또 그 사회의 어떤 가장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뭐냐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또 사회사상가들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 항상 귀결되게 돼 있죠. 그래서 동양의 이상사회는 크게 유교, 불교, 도교잖아요. 도가. 유교의 대동사회라는 것의 성격은 뭐예요? 평등한, 인간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재화도 분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이 유가는 기본적으로 어떤 신분제 사회에 등장을 했지만 그 얘기에 나오는 대동사회, 꿈꾸는 대동사회는 말 그대로 글쎄 대동이잖아요. 크게 함께하고 같이 하는 사회잖아요. 대동. 이 대동사회에서는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아주 신경을 쓰고 사회적 재화의 분배.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이제 분배라는 용어를 쓰지만 어쨌든 이 대동사회가 되면 누구나 다 편안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모든 이상사회의 특징은 뭐예요? 특히 옛날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서로 공평함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럼 뭐 오늘날에도 그 문제는 사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든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이게 미덕인 이유가 뭐예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다는 오랜 역사의 기억. 저는 그런 기억, 굶은 기억은 없지만 워낙에 뭐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들은 얘기가 있죠. 배고프고 굶는 게 일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는 이제 저보다 더 밑에 세대의 경우는 더 그렇겠잖아요. 음. 근데 묘하게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DNA를 물려받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되고요. 학교 빠지면 안 되고, 학교 늦게 가면 안 되고, 뭐 어느 나라나 그 정도야 있겠지만, 특히 우리는 이 근면 성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는다 생존과 관련된 거죠. 물론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도 척박한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던 시절들이 물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회사상가, 그 시대의 사회사상가들의 목적은 결국 먹고 사는 사회사상,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뭐 관념적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에 귀결점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사회는 평등해야 되고 배가 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노자의 이제 소국 과민 사회는 뭐였죠? 결국에 어떤
특정한 기준과 특정한 세력이 모든 것을 장악하지 않고 각자가 나름대로의 소박한 자기 본성을 지키는 노장사상 오랜만에 뭐예요? 자기가 가진 그대로의 본성을 잘 지킬 수 있게 남의 일에 너무 관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해서 무언가 더 좋은 것이 자꾸 만들어져 봐야 그걸 소유하는 사람이 더 힘이 세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소국 과민 사회가 이 노자 도가의 이상사회죠. 불교의 이상사회는 뭐였어요? 다소 이제 관념적인 측면이 있지만 극락정토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깨달음, 그걸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즐거움만이 있는 그런 사회를 추구했죠. 서양의 이상사회는 보다 좀 일관되면서도 많은 그 학자들이 제시하는 것이 우리 교과서 내에 등장을 해요. 서양의 이상사회는 결국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플라톤의 철인 통치 사회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 철인 통치 사회는 민주사회, 민주주의 사회가 가진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고 좀 멍청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정치를 돌아가면서 하거나 우연에 의해서 뽑혀서 하다 보니까 정치는 혼란하고 부패한다, 타락한다. 결국 뭐예요? 국가 구성원들은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하되 통치 계급은 가장 지적으로 완성되고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는 철학자, 철인이 통치해야 한다. 그런 사회가 정의롭고 이상적인 사회다. 정의로운 사회를 처음으로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토마스 모어의 이제 유토피아라는 게 이제 어원적으로 유가 있잖아요. 없는, 지금은 없고 쉽게 있을 수 없는 나라라는 거죠. 유토피아. 여기도 역시 이제 소유의 평등, 경제적 풍요,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타락에서 벗어난 그런 이상 국가. 우리가 지금도 유토피아를 꿈꾸는구나 이런 지금 있지 않은 유토피아, 이상 세계의 어떤 번역어처럼 유토피아를 쓰고 있죠. 그다음에 루소의 경우는 그 마치 노장 사상에서 얘기하듯이 작고 소박한 나라, 빈부의 차이가 없고요. 누구나 다 서로를 잘 알고 사치도 부릴 수 없고 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나라를 이상적인 사회로 바라봤죠. 그 다음에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제 뉴 아틀란티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역시 여기도 이제 사유재산과 계급. 그러니까 막스 이전에도 오랜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이 평등한 재산. 왜냐하면 이미 인류의 역사와 함께 사유재산은 생겨나고 그 사유재산의 빈부의 차이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갈등이 있는지를 사회사상가들은 일관되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산력이 발달함에 의해서 풍부한 이 식량 생산과 여러 가지 물자들이 풍부해져서 결국 그것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면 되지 않겠느냐. 다소 소박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답일 수 있죠. 이게 만약에 잘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사회적인 그 갈등과 불만의 요소들은 정말 많이 가라앉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간마다의 어떤 창의성을 북돋을 수 있는 또 요소들만 조금 더 추가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가장 최고의 이상 사회가 등장할 텐데 문제는 이제 항상 어떤 사상가든지 좀 두려워하는 인간의 이기심 문제죠. 아무리 이런 게 좋다고 해도 나만 좋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욕망이 있죠. 남보다는 무조건 내가 좋아야 되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잘 받아도 아주 천한 우리 천민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자기의 이기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사실 그래서 우리가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도덕 윤리 시간이 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인간의 품성, 지적인 능력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품성의 덕, 이 자체가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이라는 또 반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오늘날에는 품성의 덕을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왜냐하면 최근에 벌어지는 그 사회 문제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못 배우거나 뭐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지적인 어떤 교육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대체로 뭐 소위 지능범들이라고 하는 사기꾼이라든지 뭐 그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도덕적인, 그 맨날 그 뉴스의 기사로 등장하는 게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 윤리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제가 막 농담 삼아서 늘 얘기하는데, 공무원 시험이나 뭐 모든 거에 역사를 필수 과목으로 하는데 왜 윤리 과목은 필수로 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공무원들이 역사를 모른다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 한국인으로서 문제가 있지만, 어, 큰 문제 안 될 수 있거든요. 역사를 뭐 디테일하게 뭐 누가 몇 년도에 태어나고, 근데 우리가 윤리 의식에 대한 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시험 점수로만 공무원들이라든지 공직자들을 자꾸 양산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보다 아주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우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윤리교사들이 또 도덕교사들이 갖는 학교 안에서의, 저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속된 표현으로 끝발 있죠. 학교 안에서도 보면은 뭐 발언권이 큰 분들은 국영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도덕윤리가, 저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성적표를 받을 때 보면 도덕윤리 과목이 맨 앞에 있었다는 거죠. 성적표의 1번 과목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닌 대학원은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국가기관이었거든요. 그 학제 편성에 보면 이 전공별로 제일 위가 철학윤리였어요. 철학, 종교, 윤리. 물론 이제 그 기관의 특성은 있지만 어쨌든 그러더니 최근에 굉장히 화가 난 게 학제 편제를 보니까 철학윤리가 밑으로 갔더라고요. 네 번째인가? 왜 그럴까요? 어, 어쨌든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제 일종의 소명이면 소명이고 사명이면 사명인데, 윤리 교사로서 이제 뭔가 더 큰 자부심과 위상, 이거를 스스로 좀 만들 수 있는, 이게 이제 뭘까요? 지금 현재 뭐 장관도 철학과 출신, 동양 철학과 출신인가 그렇죠. 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뭐 장관한 사람이 바꾸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예전 그 우리 철학윤리 계열 그 교수님들은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너무 많아서 사실 문제였지만, 기회가 있을 때 목소리도 내고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하다가, 베이컨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나요? 음. 사회정치 사상 얘기할 때는 조금 이제 제가 발언을 항상 좀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정치 현안이라든지 이런 건데, 우리 이제 사회 정치 사상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음, 비유적으로도 사실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죠. 항상 제가 모니터링을 이 시간에 해봐요. 또 말 실수한 건 없나. 어, 저도 뭐 정치적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뭐 저 나름대로의 또 소신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뭐 강요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불편하지 않은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주의는 할게요.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평등, 그야말로 거의 기계적인 평등에 가까운 평등사회를 지향했죠. 어떤 의미에서 평등이냐? 우리가 생산수단을 일부 자본가가 독점하는 한은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아예 공유화, 생산수단을 공유화해서 누구의 것도 아니면서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서 남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또 롤즈의 질서정연한 사회. 질서정연, 어떤 구성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면서 가장 이익이 떨어지는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까지도 같이 증진시키면서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한 권리가 철저하게 보장되고요. 이 롤즈는 자유주의자잖아요. 약자나 소수자의 배려를 잊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유, 우리가 자유와 평등이 같이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긴 하지만 자유주의자는 대체로 자유를 강조하죠. 자유주의자의 자유의 강조, 능력의 강조, 경쟁의 강조가 가져오는 것은 결국 약자나 소수자가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이상적인 사회다. 이러한 이제 동서양의 이상사회가 가진 공통된 지향점은 뭐냐? 결국 상호 존중,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평화로운 사회다. 그리고 경제적인 평등이 뒷받침돼야 된다. 경제적으로 평등하지 않고 차등이 당연시되고 불평등한 사회가 구조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요. 그를 바탕으로 이제 사회 안정과 복지, 그래도 소외되고 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사회가 안전망을 마련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의 바탕에는 또 개개인이 도덕적이고 그 도덕심들이 동양의 경우, 육아의 경우는 그러한 도덕적 인간들이 확장돼서 도덕적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죠. 정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들을 구현하려고 했고요. 그러한 정의로운 어떤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의로운 분배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롤즈의 경우, 그리고 뭐 왈저나 그리고 노직, 이게 또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복지가 굉장히 현대사회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재화를 보장받으면서도 단순히 그러한 재화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사상가들의 이 제시했던 이상사회의 공통된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좋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사실 어느 하나만 좀 이루어져도 그런 사회는 부러운 사회죠. 그러니까 예전에 서구 사회의 어떤 이 경제적인 발전에 굉장히 그 경제적인 규모 차이에만 해도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많이 따라잡았어요. 또 한참 따라잡고 있는 동안에는 서구 사회의 그 복지, 이런 것에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그 부러워했어요. 그러다가 보니 우리 사회도 복지적인 측면에서 서구 사회 못지않게 많은 측면에서 또 바로 잡았어요. 근데 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뭘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 좀 더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요즘에 이제 우리가 진통을 겪는 게 그거죠. 뭔가 많은 부분에서 발전도 있고 또 복지도 갖추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나는 여전히 좀 불평등하거나 불공정하거나 또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사는 이러한 사회를
이렇게 눈앞에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좀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마지막 화두는 여기 남은 도덕적인 사회로 다시, 너무 도덕적인 사회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도덕을 지키고 최소한의 정의, 공정함을 지키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건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저는 그게 이제 교육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교육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결국에는 우리가 암만 뭐 어른도 해가지고 갑자기 뭐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도덕적일 리가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러한 교육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앞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이 공부 하나하나가 사실은 뭐 입시에 뭐 서술형 2줄 쓰기 위해서 하는 공부일 수도 있지만, 그 2줄을 자꾸 연습하고 쓰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도 선한 영향력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 첫 시간에 이제 뭐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 이론부터 사회사상, 정치사상 이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